교재 118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유동부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금 관련된 거 설명을 드릴 거고,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금은 업무적인 부분 얘기가 조금 있어서 요 개정 부분은 시험에서 나오는 건 교재 기준으로 가시면 돼요. 시험은 딱 교재 수준만 숙지해 주시면 어떤 시험을 보시든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뭐 AT는 그 부분에 그냥 증빙만 붙여지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전사는 글로 준다는 거에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재 수준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가수금은 실제 시험 문제 풀어보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 가지급금이 실제 현업에선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장간 여비 얘기가 사실상 많고요. 그리고 가지급금에 이제 편중되다 보니까 가수금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최근에 들어서는 가수금 정산 문제를 내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는 우리가 비유동 부채로 있었던 부분이 유동으로 올라와야 되는 사유가 발생이 돼요. 결산할 때. 그때 대체되는 계정이에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부채 같은 경우는 유동이라는 부분으로 올라가야 되면 아예 계정 과목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계정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 계정은 처음 보는 계정. 그리고 우리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배당금 아직 못 준 거 있다라는 거.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아직 못 주었어요 라고 하면서 나왔던 부분 중에요.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미교부 주식과 관련된 요 부분은 우리 자본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본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배우시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자본에서 수업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개정 과목의 성격은 유동부채가 맞지만 이게 유동부채에서 자본도 안 배웠는데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의미만 설명을 드릴 거고 본격적인 회계 처리 부분은 자본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금 볼게요. 자, 예수금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미리 떼서 갖고 있다. 그런 걸 예수라고 해요. 우리가 개정 과목이 일본식 한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떼서 갖고 있는 돈을 지칭하는 용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예수금의 반대편도 한번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기업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기업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세금이라는 게 발생이 됐다. 근데 이 세금을 무엇하는 것이다. 지금 나 미리 뗐어라는 거예요. 미리 징수했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금을 미리 징수를 했을 때 징수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징수를 하는 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 세금을 미리 징수 당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징수 당하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먼저 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인의 입장이다라고 하면 뭐라고 쓰시면 된다. 선납세금이라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데 이자를 고스란히 통장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세금 얼마를 떼고 주더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이자 수익 100% 쓰시고 차변에 미리 뗀 세금은 선납세금이라고 써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차액만 입금이 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미리 징수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세금에 대해서. 그럼 지금은 당하는 자 입장으로는 선납세금이라고 한다면 법인의 입장에서 줄 때 징수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징수하는 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 돈이 이 사람 돈이거든. 지금 징수하는 사람의 돈이 아니라 이 돈을 가져가는 사람의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 이자를 받을 때 10만 원 받았다. 그리고 우리 15,400원을 뗐다라고 하면 이자 수익이 우리 게 아니라면 이자 수익을 10만 원을 잡는 게 아니라 15,400원이 빠진 돈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그렇게 회계 처리 안 했죠. 전체 100%를 수익으로 잡고 미리 낸 세금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저한테 미리 뗀 세금은 가지고 있다가 낼 거거든요. 그게 하는 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리 징수하는 자는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위배가 되면 가산세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떼서 갖고 있는 돈이다. 라는 의미로 쓰는 게 예수금이었던 거예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맞물려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게 법인의 입장이었으니까 예수금도 보이고 선납세금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인의 입장이 아니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예수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리 소득자한테 무엇하는 거? 징수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일정 기간 뒤에 무엇하는 부분? 납부하는 부분. 그래서 회사의 돈이 아니라 소득자의 돈이다
라는 의미로 부채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자, 이 사람이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법인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인이 누구에게 지금 소득자들한테 소득을 지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근로계약에 의해서 노동을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들을 근로소득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전주였나요? 전전주인가요? 우리 그 직무소양인 거 했을 때 세무사분 오셔서 교육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해주시지 않았던가요? 어떤 수업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근로소득자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세금표를 징수하는 부분에 세금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천징수라는 표현을 쓸 건데 그 징수하는 세금표가 정해져 있고요. 그 세금표는 국세청이 공시를 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간이세액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간이세액표는 지금 현재 당신이 얼마를 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급여 총액이 보여지면 그 급여 총액이라고 하는 부분의 수준을 1,000원 단위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500만 원을 벌어서 혼자 먹고 사는 사람과 500만 원을 벌어서 7명이 먹고 사는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누가 훨씬 더 먹고 살기 힘들까요? 여러분 한 명인 사람은 500을 혼자서 다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500만 원 벌어서 7명이 같이 먹고 살아야 되면 쪼개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한 명이 먹고 살았을 때 이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과 7명이 먹고 사는데 부담하는 세금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고려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명은 너 혼자 먹고 사는 거니까 사실상 네 500이 큰돈일 것이다. 그런데 7명은 500 가구도 허덕일 거라는 거죠. 자, 배우자가 있어서 둘이 부부이고 자녀가 5명이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 5명 학교 보내려면 허리가 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뗄 때도 그런 사항을 고려해요. 그런 걸 우리가 부양가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가 벌어서 몇 명을 먹여 살리고 있니? 그러면 그 부양가족 수를 고려해서 무엇하겠다? 세금을 징수하겠다. 한 명이었을 때, 2명이었을 때, 3명이었을 때, 4명이었을 때 등등등. 그럼 내가 지금 현재 500만 원을 받고 있다라면 이 500만 원의 수준과 내가 부양가족이 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 세금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7명이었다라고 하면 500만 원 선에서 부양가족 7명이 있는 선에서 만나는 부분. 이게 간이세액표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매해 2월 달쯤에 세금 개정, 우리 소위 말해서 세법이 개정이 되겠죠. 그 세법 개정이 되면 그 개정된 부분을 반영해서 요거를 공시를 해줍니다. 프로그램 개발자는 그 부분을 프로그램에 탑재를 시켜서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급여 500을 입력하면 세금이 얼마라고 징수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서 거기다 얼마다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무엇하는 것이다. 자동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업데이트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업데이트를 1년에 한 번은 해줍니다. 자,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그걸 강의제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강사 같은 경우는 강의를 제공을 하고 소득을 받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쓰지 않으면 제가 학교에서 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대학은 근로계약서를 써요, 여러분. 근데 대학도 퇴직금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때 아주 교묘하게 쓰죠. 절대로 1년짜리 계약서를 안 써줘요. 그래서 강사들은 다 알거든요. 불법을 하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해요. 국가는 제재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거에 응할 의사가 없어요. 퇴직금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11개월짜리 계약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학기별 계약서를 써요. 근데 그때는 근로계약으로 신고가 되는 거라서 저는 근로소득도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쓰면 근로소득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수업하고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강의에 대한 위촉계약서만 썼어요. 그러면 저는 강의를 주업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업소득이라고 법에서는 불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소득자가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저같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사업자로 분류를 시켜주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무등록 사업자라고 해요. 전 불법이 아니라 합법입니다. 네, 제가 사업자 등록을 내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학원업을 하지 않는 한, 교육사업을 하지 않는 한, 저 같은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는 게 합법인 거죠. 그래서 무등록 사업자라는 분도 있다. 그러면 문제는 제가 아까 학원업을 하거나
교육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잖아요. 그들한테는 강요를 지급하면서 지금과 같은 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을 지급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것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근로소득자가 주민번호는 있어도 사업자 등록번호 없어요. 저도 무등록 사업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소득자로 부르라고 하니까 사업소득자로 부르는 거고, 강의로 지급할 때 몇 프로를 떼게 있다? 법적으로 3%를 뗍니다. 지방소득세 다 별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책을 쓰는 게 있어요. 그럼 책에서 인세라는 걸 받겠죠. 그러면 그 인세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타 소득도 발생된 부분이 있으니까 기타 소득은 몇 프로를 뗀다? 20%를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인에서는 지금 근로소득자한테 월급을 줬고 사업소득자한테 강의료를 줬고 그리고 책을 쓴 게 있어서 우리는 인세를 줬다. 그러면 이 법인은 무슨 부분? 세금 징수를 소득세도 떼고 그 소득세를 뭐라고 부른다? 근로를 제공한 사람한테는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고 자 지금 사업소득자한테는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고 기타 소득자한테는 기타 소득세를 징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소득세를 징수하는 거고요. 자, 소득세가 징수가 됐으면 누구도 지방소득세 10%도 반드시 같이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왜 하느냐, 법인은 돈을 주면서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법에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연의 소득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그게 원천지잖아요. 자, 뭘 하게 되어 있다? 징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너를 뭐라고 불러줄게?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불러줄게. 자, 우리가 법령에서 의무자가 들어온 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를 성실히 하지 않았으니 원천징수와 관련된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월급 100만 원 주고 세금 징수 안 했다고 가산세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부분도 오해하는 게 그러면 이 소득자인 근로소득자인 김세무 씨가 가산세를 내느냐고요? 여러분 원천징수 의무자를 제가 근로소득자라고 했어요? 아니면 법인 회사라고 얘기했어요?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산세 회사가 묻는 거예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가 의무자예요. 소득을 주는 사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려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근로와 사업과 기타만 썼지만 이거 말고 여러분 회사에서 종업원 그만두면 뭐 줄까요?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퇴직금도 원천징수라는 행위를 한다 안 한다? 하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 그럼 퇴직금 지급할 때도 세금 신고 반드시 하셔야 될 거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들어와야 되는 부분. 아, 그리고 저는 소속이 연금을 주는 회사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국민연금공단에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우리 어디에 사적연금이라는 거 요즘에 많이 가입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사적연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근무할 수 있겠죠. 내가 삼성생명에 근무한다. 그러면 사적연금 지급할 때 세금 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들어올 수 있겠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금과 관련된 퇴직소득을 가장 많이 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게 무엇이다? 이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많이 보진 않아요. 이자를 지급했다. 왜냐하면 은행에 주는 이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부업자 또는 금융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원천징수를 안 해요. 제가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증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과의 거래는 우리가 원천징수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상대편의 내용을 따져보면 원천징수가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니 이자 지급하면서 내가 원천징수를 왜 해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법인이 아는 지인한테 돈 5억을 빌렸다. 그리고 이자를 주기로 약정한 거죠. 그럼 이자 줄 때마다 원천징수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자는 25% 떼고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까지 27.5% 떼고 주셔야 돼요. 그래서 100만 원을 이자를 준다라고 하면 27만 5천 원 빼고 나머지만 지급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문제도 내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실기 시작할 때 기출문제 잠깐 보여드린 적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기출문제에 이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는데 미리 뗀 원천징수세가 얼마가 있었다. 아니 이자를 주는데 왜? 근데 그 이자를 받아가는 사람이 대부업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27.5%를 뗍니다. 지방소득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대부분 예전에는 상장사들만 배당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가 이익이 생겨서 그 이익을 자본을 계속 쌓는 게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회사가 뒤에 가서 폐업할 때 그거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만큼 모두 다 소득으로 잡혀서요. 양도세를 다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정말 회사가 이익이 났다라면 배당을 그때그때 가져가는 게 더 이득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비상장 회사도 배당을 주는 회사가 참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배당을 줄 때도 무엇 해야 된다? 세금을 떼야 됩니다. 무슨 부분을? 소득세를, 지방소득세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법인은 요거 떼서 갖고 있다가 무엇 하겠다? 일정 기간 뒤에 나는 소득세는 어디에?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하고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신고 납부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다. 전 지자체라고 쓸게요, 여러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하죠. 제가 일부러 천안세무서와 천안서북구청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어서 그냥 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업하고 있는 세무서에 내가 지금 현재 무엇하고 있는, 내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요, 사업장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소득세에서 물어봐요. 문제가 나올 때 원천징수 세액은 어디다 신고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업장 세무서라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사업장으로 안 가거든요. 네, 본인의 주소지로 가요. 그러니까 그게 구분점이 필요해서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업무 때도 어디다 신고 납부하는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득을 지급하는 과정 중에 원천 납부 의무자가 직접 하면 되는데 왜 원천징수 의무자를 따로 지정을 해줬느냐, 소득자 지급자라는 사람한테. 이유는 여러분 근로소득자가 한 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근로소득자가 월급을 매달 받겠죠.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들어가면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한 달을 넘겨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이 나간다? 그럼 내가 1년을 꽉 차서 일했다면 12번의 월급이 나가겠죠? 그러면 제가 12번의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가 자체적으로 신고하겠다? 여러분 국세청 마비되지 않을까요? 근데 국세청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세무서가. 그러니까 그 업무를 누구한테 시키는 게, 원천징수 의무자를 지정해놓고 회사한테 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소득자가 1년 동안 벌은 소득에 대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 세금을 한 번에 내면 여러분 목돈이잖아요. 달달이 낼 때는 푼돈이 될 수 있지만 이거를 1년치를 더해서 내면 목돈이 돼버려요.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세금을 신고해서 마무리하는 날짜까지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또 맹점이고요. 그리고 소득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우리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을 원천징수 의무자로 국가가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무엇하라? 원천징수를 해라. 여러분,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합니다. 누구는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제가 1월 급여입니다. 1월.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급여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1월 급여이고요. 1월 급여를 저는 언제 줄 거냐면, 자, 이 급여를 말일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당월에 말일에 주더라. 그 달에 말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당월 말일에 지급을 하니까 이때 지급하는 시점에 무엇해라? 징수하라고요. 근데 또 다른 회사는 1월 달 급여인데요. 당월 말일에 주는 게 아니라 4월 10일에 준대요. 다음 달 10일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달 10일에 무엇하고 있다?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줄 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1월 31일 날 지급하니까 이때 징수해라. 자, 이 경우는 2월 10일 날 지급할 때 징수해라. 근데 여러분, 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라고 했잖아요. 요게 기한이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그 기한이 언제이다? 다음 달 10일이거든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신고 납부의 기한이 다음 달 10일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1월 달에 주는 급여가 지급일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고 납부하는 날짜도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급 기준으로 징수하시는 거예요. 줄 때 징수한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월 말일에 지급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될까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 납부에 대한 기한은 언제까지이다. 다음 달 10일이니까 여러분 우리 1월 31일인 경우는 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면 소득세 전자신고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사이트가 어디이다? 홈택스. 그래서 홈택스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우리 신고납부 어디서 하신다? 위택스에서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홈택스에서 하진 않아요. 위택스에서 합니다. 또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택스라고 해요. 이택스. 서울은 이택스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위택스라고 부르는 건 서울만 이택스를 쓰니까 걔를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우리 신고한다는 거. 우리 상용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서버에서 이거 마무리하고요. 신고할 수 있는 서버 연동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유지보수료를. 자,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월 10일 날 준 경우는 2월 달에 신고 납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경우에는 2월 10일 날 지급할 때 원천징수 했으니까 요거는 달이 넘어가요, 여러분. 언제요? 다음 달 10일이라고 했잖아요. 3월 10일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급하는 시점의 원천징수는 세금을 신고하는 납부 기한도 무엇 된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언제 징수하는지도 아셔야 되는 부분. 이게 소득세 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세 때 이런 용어들을 정리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소득세 얘기를 끝냈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한 가지 업무를 더 줬어요. 네, 그게 뭐냐면 지방소득세와 소득세만 떼면 좋겠지만 누구도 4대 보험과 관련된 사회보험도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소득을 보여드렸어요. 한 사람은 근로소득자였고요. 한 사람은 사업소득자였대요. 둘 다 똑같이 200만 원씩 받고 있다. 그런데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회사가 200만 원의 소득을 지급할 때 누구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징수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로소득자한테 200만 원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도 무엇 하셔야 된다? 반드시 같이 징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게 다른 점. 그래서 우리 가끔 회사에 입사하는데 근로소득자인데 근로소득자로 그러니까 분명히 면접을 볼 땐 근로소득자처럼 면접을 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업소득으로 계약서를 쓰자라고 해요. 근로소득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근로계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급은 보전해주겠다.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정 금액 기본급을 주겠다. 그리고 너가 매출을 일으키면 거기에 얼마씩 추가로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소득으로 가자라고 주장을 해요. 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업소득자는 사회보험을 회사가 징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회보험을 회사가 징수하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회사가 50% 부담을 해요. 그런데 사업소득자는 모두 다 우리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들어와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100%를 자기가 내야 됩니다. 완전 달라져,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보시고 오케이를 하셔야 돼요. 가끔 그 생각 하나도 안 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이 요일에 정해져 있는 거대로 회사는 떼는 거예요. 회사가 더 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돈이 이제 작지 않으니까 안 뗀다고? 그리고 혼자 막 좋아해요. 그런데 집으로 뭐가 날라오기 시작해요. 건강보험료 내세요, 국민연금 내세요, 뭐 이런 서류가 날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멘붕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는 지금 저희 반 연령대가 좀 높죠, 이번 반은. 자,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이제 얼마만 기다리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시죠.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 65세부터 받을 것 같은데요. 그쵸? 왜냐면 65세부터 받는 분도 있고 64세도 있고 왜냐면 그게 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모두 다 65세일 거예요. 지금 현재 법령이 국민연금 법이. 그리고 그 69년 이전 출생이신 분들은 60세부터 수령했던 분들도 있어요. 61세부터 수령했던 분도 있고요. 그게 달라요. 그런데 지금 저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몇 년부터 65세가 도달해야 국민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돈이 자꾸 고갈이 되니까 언론에서 계속
시끄럽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관심을 두라고. 근데 이게 실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10만 원을 넣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50%에 대한 5만 원을 회사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1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보험을 회사로 가입하시는 게 더 유리해요, 여러분. 그 지역가입 가입하시면 실질적으로 내가 벌어들인 소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내가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근데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자가집 또는 전셋집 그 금액도 포함시켜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게 말이 많은 거거든요. 거기다 자동차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 왜 해드리냐면 이런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사에 갔더니 누가 봐도 근로소득자 같은데 다 사업소득을 신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그렇게 쓴 거예요. 내가 콩나라 판나라 할 필요는 없어요. 면접 볼 때 그걸 결정했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고민해 보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업으로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럼 나는 연말정산 때 서류만 회사 갖다 주면 그 담당자가 하겠지만 종합소득세는 회사가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건 본인이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들이 조금 많이 달라집니다.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근로소득자한테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뿐만이 아니라 사회보험도 반드시 무엇해라? 원천징수해라. 다만 사회보험이라고 하거나 또는 저희가 4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험의 종류가 4개여서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4대 보험 중에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그러면 우리가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 중에 산재보험 뺀 나머지를 모두 다 뭐라고 처리한다? 예수금이라고 처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 하실 때 내가 세무서랑 우리 구청에 납부하면 그 예수금이 무엇 된다? 상계 정리가 된다. 그리고 사회보험 징수했다가 우리 고지서를 받아서 회사가 원천 징수했던 부분을 무엇하게 되면 납부하게 되면 그때 가서 뭐가 된다? 예수금이 상계가 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의사항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은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을 거고 업무는 조심하실 거. 제가 아까 1월달 급여를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자, 1월에 급여가 발생이 됐다. 그리고 나는 이 1월의 급여를 언제 지급했다? 2월 10일에 지급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2월 10일에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금 무슨 부분은 소득세와 누구에 대해서는 소득세도 있고 지방 소득세도 있겠죠.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된다? 다음 달 10일이라고 표현해 드렸어요. 그럼 언제까지 여러분? 3월 10일까지 우린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설명드릴 때 지급 기준으로 징수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린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말고도 누가 있더라? 사회보험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사회보험도 당연히 원천징수 개념으로 징수를 할 거거든요. 근데 사회보험은 여러분 지급 기준이 아니에요. 자, 귀속 기준입니다. 귀속이라는 건 몇 월 달 거예요 라는 표현을 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월 달 급여는 1월이 귀속이고요. 2월 달 급여는 2월이 귀속이겠죠. 그래서 내가 소속되는 월, 언제 발생된 소속이냐, 아니, 언제 발생된 소득이냐 라고 하는 걸 귀속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귀속의 기준으로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귀속 기준. 자, 그러면 급여를 주든 안 주든 우리는 사회보험 무엇 해야 된다?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월 10일 날 급여를 주지만 1월 달 급여에 대해서 우리 누구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우리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2월 10일 날, 아니 신고 납부는 아니죠 여러분. 여기는 고지서 받아서 됩니다. 2월 10일 날 고지서가 사회보험공단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들이 소득세라든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너무 많이 맞춰 놓으신 분들은 이게 다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달의 급여를 그달에 줬을 때는 고민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에 가보시면 그달의 급여를 그달에 주기도 하지만 다음 달 5일이나 10일에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한 달 뒤에 더 한 달 뒤에 내지만 우리 사회보험은
고지서가 벌써 와요. 1월 달 귀속분이. 그러면 그 부분을 언제 내셔야 된다? 우리는 다음 달 10일에 무조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속 기준으로 간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업무 때문에 알려드린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다 설명을 드리는 건 모두 다 업무 때문에. 그래서 귀속 기준이다라는 거. 됐을까요? 그리고 고지서가 온다. 그리고 지금 보면 원천징수 부분에 보면 고용보험 원천징수하고 국민연금 원천징수하고 우리 국민건강보험도 원천징수한다라고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여러분 누가 봐도 다친 거죠? 네, 이거는 산재보험을 제가 이렇게 따온 거거든요. 그러면 산재보험은 원천징수는 아까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왜냐면 회사가 100%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사회보험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라. 자, 그리고 사회보험과 관련된 원천징수 부분의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보시면 요율은 해마다 개정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2022년도에 적용되는 요율, 2022년도에 가서 이 요율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요율은 우리 금년도에 결정이 됩니다. 그럼 2021년도 사회보험 요율은 2020년도 하반기 벌써 결정이 끝난 부분이에요. 그걸 언제부터? 다음 연도 1월부터 적용을 합니다. 1월부터. 여러분, 지금 제가 1월부터 적용한다고 했어요. 요율이 바뀌면. 그러면 1월부터 적용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 1월 달 급여 줄 때요. 반드시 사회보험 인상된 요율 확인하시고 징수를 하셔야 되세요. 우리가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급여를 입력하는 메뉴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복사를 해서 대부분 사용을 해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요율이 올랐는데 요율 오른 거 확인 안 하시고 전달 거 복사해서 그대로 줘요. 그러니까 왜냐면 현장 근무자가 있거나 급여가 바뀌는 분들이 없는 일반적인 사무직만 있는 회사들은 매달 급여가 똑같아요. 달라지는 경우들은 특수한 경우들이 몇 번 있는 거 말고는 거의 다 같거든요. 전달에도 300이었으면 금월에도 300이고 다음 달에도 300일 거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많이 쓰거든요. 쓰시는 건 좋아요. 근데 요율이 인상됐으면 인상당비로 떼셔야죠, 여러분. 되셨어요? 그래서 사회보험의 요율은 우리가 금년도부터 적용한다. 그럼 전년도 하반기 때 다 확정이 되고요. 금년도 1월부터 요율 변경된 걸 적용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월 달 급여에 무엇 하셔라? 적용하시라고요. 자, 현재 국민연금은 아예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요율은 9%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험료를 계산을 하실 때 어떻게 보수 월액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그 보수 월액에 국민연금 요율 9%를 곱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사업주라고 하는 부분 또는 사용자라는 부분, 사용자는 여러분 근로자를 쓰는다라는 표현 때문에 사용자예요. 그래서 사용자 또는 사업주는 몇 프로를 부담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50%를 부담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가로에 4.5%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천 징수할 때 9%를 떼는 게 아니라 내가 부담하는 누구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만 원천 징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급여 줄 때. 그러면 50%를 회사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50%를 부담하고 있으니 9%의 우리 국민연금은 우리 4.5만 곱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급여 주실 때 국민연금 4.5% 징수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은 모두 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은 2021년도 또 올랐죠, 여러분? 그래서 6.86%입니다, 현재. 자, 이 6.86%에 대해서 계산을 어떻게 한다? 보수월액 곱하기 보험료율 6.86%만큼 우리가 납부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50%는 회사가, 그리고 50%는 종업원이 냅니다. 근로자가. 그러니까 6.86의 절반인 3.43%만 급여에서 징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 지금 제가 여기 잘못 썼어요, 여러분. 10.25가 아니고요. 11.52가 맞아요. 인상이 됐으니까요. 자, 장기요양보험은 11.52%인데요. 대부분 이것도 지금 사용자가 50% 부담하고 근로자가 50% 부담하니까 이거에 11.52의 절반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장기요양보험료는요. 보수월액 곱하기 보험료율을 곱해서 나오면 우리 건강보험료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가 벌써 절반만 징수하고 갖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인 금액에 그대로 11.52% 곱하면 됩니다. 이거 가끔 본인들이 손계산하실 때 이걸 절반을 곱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납부 금액을 환산하면 여러분 11%가 아니라 22%인 거예요. 지금 11.5이니까 23%가 넘는 거죠. 그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율 그대로 곱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회사도 11.52, 근로자도 11.52를 부담합니다. 자, 고용보험료는 제가 여기에 1.6%만 사실 기재를 해드렸는데요. 이 고용보험은 안에 가면 무슨 부분? 자,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에 부담이 있고요.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 실업급여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면서 종업원을 내보냈다. 그러면 내가 자진으로 퇴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용보험을 낸 적이 있으시면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직장을 얻기 위한 활동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실업급여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내가 냈던 기간과 근속연수를 따져서 얼마까지 주는 내 급여 수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고용 안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직업 능력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고용보험을 냅니다. 그런데 근로자한테 징수하는 건 실업급여에 대한 것만 50%를 징수합니다. 그럼 고용안정기금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과 관련된 건 누가 다 부담한다? 사용자. 그러면 사용자는 누구예요? 회사가 다 부담해요. 그래서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 왜 알려드리냐면 대부분도 고용보험료 분기하실 때요. 이것만 머릿속에 있어요. 50대 50만. 그러면 고용보험과 관련된 우리 지로에 대한 청구서가 왔겠죠. 고지납부이거든요. 그 고지서가 지로로 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고용부 금액이 저 그냥 10만 원으로 쓸게요. 10만 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본인이 맹목적으로 회사 거 50%, 근로자 거 50% 이렇게 분기하세요. 그 뒤에 가서 예수금을 맞춰봤더니 예수금이 다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잘못하신 거죠. 이거조차도 모르고 지금 회계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용보험은 근로자한테 떼는 이 고용보험료율 0.8은 이 1.6% 뗐던 이 부분의 0.8은 실업급여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만 원 중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더 작아요, 여러분. 그리고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금액이 큽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회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 처리도 문제가 있고요. 징수할 때도 또 잘못 징수하는 분들도 있어요. 급여대장 작성을 잘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안정이라고 해서 받는 이런 돈들은요. 이런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월급도 밀린 게 있고 퇴직금도 못 받은 게 있다. 그럼 일정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보상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징수해서 갖고 있는 돈이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가 나한테 돈을 안 주면 일단 회사하고 협의서 같은 거 안 쓰셨다라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가셔서 나는 급여도 밀려 있고요. 퇴직금도 밀려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시면 국가적으로 3개월과 3년치에 대한 퇴직금은 일단 먼저 보전시켜 주겠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3.3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그만두는 시점이 확정이 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평균 임금을 계산하고 그리고 국가가 나한테 보존해 줄 수 있는 돈이 3개월치 급여, 3년치 퇴직금이에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 이런 돈 다 징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우리 왜 그 무료로 교육받는 거 있으세요? 직장 다니면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무슨 카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내일배움 카드인가요? 그런 카드 보여주시면 그 카드 가지고 이 회사 규모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확인해서 100% 국가가 다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내가 80%는 지원받고 20%만 부담하거나 뭐 이런 조건들 그 부분이 업무를 하는 과정 중에 나는 교육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게 직업능력 개발 사업으로 징수했던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가 다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장인 반도 있고요. 실업자 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로. 그래서 징수하는 돈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뒤쪽에 잠깐 갔다 올게요. 그러면 이 고용보험 말씀드렸던 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업급여 1.6%는 사용자가 0.8%, 근로자가 0.8%. 그러니까 50대 50은 이 부분만. 그리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이거는 저는 외우라고 말씀 안 드려요. 다 찾아보신 게 맞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50인 미만 기업은 0.25%를 낸다. 어이구 여러분 저 미쳤나 봐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이게 근로자가 아니라 얘를 바꿔드리는 게 빠르겠네요. 잠깐만 수정해서 보여드릴게요. 확인한다고 확인을 했는데 왜 이럴까요? 여기가 근로자이고요. 여기가 사용자. 그렇게 돼야 되겠죠?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거랑 완전 전반대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는 실업급여만 50%를 부담하시는 거고 사용자는 이 아래쪽에 있는 것까지 다 부담. 그런데 기업 규모에 따라서 무엇되고 있다? 차등 적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제 이제 일하실 때요. 0.8%와 그리고 0.25%가 더해지시면 요 두 개의 요율로 징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5를 징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지금 실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보다 실제 돈이 더 많아지는 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앞에 가시면 산재보험에 대한 부분. 자, 산재보험은요,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어느 직종군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직종별로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보수총액 또는 이 보수총액 부분을 보수월액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법들이 바뀌어서요. 보수총액으로 신고했던 부분을 지금 현재 보수 월액으로 징수가 되는 것처럼 움직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총액 신고가 끝나면 그들이 보수 월액으로 바꿔서 매달 얼마 내라고 저희한테 청구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로가. 그래서 보수 총액 기준으로 우리 산재보험 율이 곱해질 거고요. 그 곱해졌던 산재보험료가 징수가 된다. 근데 그거를 12개월로 나눠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 월액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정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은 모두 다 사용자인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납부 부분에 보시면 그거 보기 전에요. 저는 다른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 산재보험의 표. 여러분 이거 해마다 개정돼요. 근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021년도는 이게 인상이 안 된 거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거의 해마다 조금씩 오르거든요. 그런데 오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산재보험에 대한 요율표를 보실 땐 이게 지금 천분율이에요, 여러분. 천분율로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그냥 백분율이거든요. 근데 여기 천분율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요율에 기재된 건 1000분의 185, 1000분의 57, 1000분의 16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럼 지금 보시면 광업이 정말 높아요. 건설업도 높고요. 그럼 광업 같은 경우에는 우염직종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석탄 광업이라든지 채석업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면 185를 떼는 거예요. 1000분의 185를 회사가 부담해야 된다. 1년치 보수 총액이 정해지면 거기에 이 요율을 곱해서 1년치가 얼마인데 매달 얼마씩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업이다라고 하면 우리 건설업도 36이죠. 근데 일반적인 제조업들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36보다 낮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업들은 조금 낮은 쪽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염직종이라고 누가 봐도 보여지는 부분들은 요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 이거 어떤 회사 봤었냐면요. 본인들이 이걸 적게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제조업도 있고 건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근로자가 들어오면 건설 쪽으로 건설업이 있다는 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회사가 도곡공사도 해요. 그러면 그 도곡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36으로 뗐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을 허위 신고했던 거예요. 일반 제조로. 그러면 제조라고 해도 종류가 많긴 하겠지만 이 부분 중에 한 곳에 들어갔겠죠. 근데 이거보다 요율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쪽을 신고했던 거죠. 자, 4대 보험도 실사가 나옵니다. 실사 과정 중에 이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 무엇 할까요? 추징해야죠. 네, 추징합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대부분들이 세금 쪽만 잡고 세무조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회보험도 실사하고요. 본인들이 필요하면 근로계약서도 요구할 수 있고요.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태료 성격의 추징금들, 그러니까 추징금도 받고요. 과태료 성격의 그 벌금 성격의 과태료도 모두 다 징수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해당되는 요건에 맞춰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2021년 기준표 기준으로 지금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 다시 와서 납부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지금 납부서가 한 장입니다. 2011년도 1월 1일 이전 같은 경우에는 납부서가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공단에서, 우리 산재보험은 산재보험공단에서. 근데 고용과 산재는 매달 내지 않고요. 1년에 한 번을 내거나 또는 분기별로 3월 31일에 한 번 내고 5월 15일에 내고 8월 15일에 내고 11월 15일에 내는 방식을 선택해서 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1년도 기준으로 납부를 다 어디서 받겠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겠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권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토스해주고 무슨지 아시겠죠?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납부를 통합으로 갑니다. 그래서 통합징수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로 용지가 한 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고용과 산재 얘기할 때도 1년에 한 번에 3월 30일 내거나 또는 4번에 나눠낼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제도도 월납제로 바뀌었습니다. 일부분만 그 제도를 씁니다. 건설은 일용직이 너무 많아요. 일용직도 이 4대 보험 다 가입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월납을 하는 부분이 너무 어려운 거죠. 고용산재 쪽에서. 그래서 벌목업이라든지 벌목은 임업에 들어가거든요. 또는 건설 같은 경우는 여전히 3월에 얼마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계산보험료를 계산을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계산한다라는 건 예정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계산보험료를 계산을 해서 우리 무엇한다?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시납을 할 건지 일시납은 3월 31일 날 모두 냅니다. 그러면 2021년도 거 일시납하신 분들은 2021년도 3월 31일자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만큼 될 거라는 계산을 계산해서 냈을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보험료는요, 다음 연도에 가서 다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험은 계산하고 정산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연말정산하는 것처럼, 근로자들 연말정산하는 것처럼. 그것도 일이에요, 여러분. 네, 그것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면 배울 일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납부를 해요. 근데 나는 이거 한 번에 내려고 보니 금액이 너무 크다. 우리 종업원이 상용직도 많고 그리고 일용직도 많고 우리가 건설업이다 보니까 특수직종들은 월급 수준도 높고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나눠낼 수 있어요. 그럼 3월 32일 날 내고 그 다음은 5월 15일에 내고요. 그 다음은 8월 15일에 내고요. 그 다음은 11월 15일에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일시납으로 한꺼번에 내시면 일정 부분만큼 감면을 해줘요. 네. 그래서 뭐 돈 있는 분들은 감면 받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회사도 여전히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특수한 직종 빼고는 모두 다 월납제 여러분. 그래서 매월 고지서 한 장에 우리 국민 건강, 고용, 산재가 모두 다 무엇되어 있다? 통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징수이다. 그래서 고지도, 수납도, 체납된 사실도 다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나온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게 이게 일정 회사 거 제가 가지고 와서 일부분 가려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건데요.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게 이건 거죠. 4대 보험에 대한 징수 통합이 됐다. 그래서 통합 징수를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뭘 할 것이다. 고지서 4개를 묶어서 발급할 거다. 그러면 그게 사업장에 고지서가 가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 들어와서 각자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합산보험료에 여기 보시면 건강이 있고 연금이 있고 고용이 있고 산재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시면 건강보험료 A라고 하는 자리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B라는 자리 여기는 누구의 금액이다? 건강보험료요. 요 두 개는. 그래서 이 두 개 더해서 중간에 소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은 뭘 의미한다? 국민연금을 얘기한다.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월납하는 거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료 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이다? 105만 7,870원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거고,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계산이 됐고, 고용보험은 어떻고, 산재보험은 어떻고 라는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런 정산보험료들이 왜 나오냐? 누구 그만뒀나 보죠, 여러분? 그러면 종업원이 그만두면 우리 이거 4대 보험 관리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종업원이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4대 보험 무슨 신고할까요? 취득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가서 어떤 일을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업무 중에 4대 보험 관리도 하셔야 돼요라고 하면 입사 때 취득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종업원이 그만뒀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나갔으면 퇴사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우리는 무슨 신고한다? 상실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 취득 신고와 상실 신고도 통합됐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신고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각자 신고할 건데요.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별 신고도 가능하고 통합 신고도 가능하다. 그런데 상실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때 뭘 해주셔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가 정확한 보험료인지를 무엇 하신다?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우리 여기 근로복지공자는 고용과 산재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산하시라고 할 때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정산한다라고 하면 저는 앞자만 쓸게요. 건강, 그리고 고용, 그리고 산재, 이 보험료는 반드시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고용은 근로자한테 무엇 해야 되는 것도 있다? 원천징수 개념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징수를 더해야 되면 급여 주실 때 이거 떼고 주셔야 돼요. 이거 떼고 안 주셔가지고 뒤에 연락합니다. 그만둔 직원한테. 이거 건강보험료 정산했더니 너가 2만 원 더 내야 된다는데? 그래요? 그럼 계좌이체 할게요. 뚝 끊겠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연락 두절이 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직원들 많거든요. 그럼 이제 회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지? 내 입장에서는 찝찝한 거죠. 그러면 어쨌든 보고를 하시고 이거 지금 연락도 안 되고 돈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자라고 할 거예요. 그걸 근데 받았어야 되는 게 맞아요. 회사 비용 처리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걸 어떻게든 숨겨서 회사 비용 처리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두면 4대 보험 상실 신고하시고 신고할 때 정산이라는 관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는 더 내야 된다. 그러면 양수의 관점일 거고요. 이 자리가 양수로 돌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는 돌려받아야 되는 관점이다. 그러면 음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게 상실 말고 1년에 한 번씩 무슨 부분? 요 4대 보험도 정산해요. 국민연금만 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정산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요. 대부분 전년도 소득 가지고 계산을 해서 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중간에 급여 수준이 올랐으면 올랐다고 인상신고를 안 하시면 전년도 소득 가지고 계속 징수를 했거든요.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손해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내는 거 괜찮아. 근데 다음 연도에 가면 너 소득을 정확하게 얼마 줬고 그거에 대해 세금을 정확하게 냈는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지 않느냐 세무서에. 그러면 그 신고가 끝나면 실제 소득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무엇 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정산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엔 사회보험도 연말정산 신고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부분이에요.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조금 보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그 내용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와서 개정 과목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지금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 급여에서 빼고 주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래 근로자 돈을 회사가 갖고 있다가 회사가 대납만 하는 거예요. 납부만 대신하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처리하자? 모두 다 예수금 처리하자.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원천 징수분은 세금이든 사회보험이든 모두 다 예수금 처리하자. 그런데 사회보험에 국민연금은 뭐라고 처리하자?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금자가 붙든 안 붙든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금과 공과 처리합니다. 근데 이런 분도 계세요. 저희는 사회보험료 모두 다 복리후생비 처리하는데요. 이런 분도 계세요.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거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회사가 종업원 복리적으로 지원하는 50% 부담금이거든요.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쩔 수 없이 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민해 보여야 될 게 뭐냐면 복리후생비가 그게 아니어도 너무 많아요. 금액이.
그러면 지금도 복리후생비가 금액이 많아서 뚱뚱한데 비대해져 있는데 더 비대하게 만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저희는 암암리에 말씀드린 거 있지 않아요? 접대비가 넘치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한다. 불법할 생각을 자꾸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접대비를 복리로 내가 살며시 돌려놓고 세무서를 속여 먹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복리후생비가 벌써 뚱뚱해요. 어떻게 돌려놓을 건데 여러분?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른 계정 쓰세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여러분 법인세법에 가면요. 우리가 세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세금인지를 법인세 신고할 때 체크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걸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조정 명세서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아예 명확하게 써 있어요.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금이 맞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금과 공과금 쓰시는 게 맞죠? 복리후생비 쓰지 마시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시험 보실 때 1차 답안이 모두 다 뭐로 올라온다? 세금과 공과금. 근데 복리로 하는 게 우리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이 문제 낼 때 아예 써줍니다.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자꾸 복리후생비 쓰고 나 맞았다고 해줘라고 하니까 사람이 또 채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세금과 공과금 쓰세요.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부분은 복리후생비 씁니다. 복리후생비 회사가 부담하는 거. 자, 고용보험도 복리후생비를 더 보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고용보험도요. 복리후생비보다는 보험료 쓰는 쪽을 저는 권장을 해요. 근데 시험에서 복리후생비로 많이 내고 있어서 저는 복리후생비를 써드리긴 했지만 산재보험하고 똑같이 보험료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네, 보험료 처리해도. 그래서 지금 개정 과목들 정리는 이렇게 처리하신다는 거. 근데 시험은 주구장창 누구만 낼까요? 이 두 개만 미친 듯이 출제합니다. 이 두 개는 아예 거론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가면 또 멘붕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지로 양식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청구서. 그쵸? 그러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요. 이걸 시험지에 붙여주면 이 네 개를 한꺼번에 다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리고 여기 중에 무슨 부분? 건강과 우리 국민연금은 그리고 고용보험 중에 일부는 근로자가 50%를 부담하고 회사가 50%를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 67,320원은 모두 다 회사가 100%를 부담하니 너는 100% 모두 다 보험료 정리할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개를 내고 시험을 내면 난리도 아닌 거예요. 시험 문제 풀이를 못해요. 가리키는 분조차 힘들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료 따로, 국민연금 따로, 무슨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내고 있어요. 거기에 고용산재는 거의 안 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자, AT는 이 부분에 요만큼만 발췌해서 시험지에 냅니다. 요만큼만 잘라서 내요? 그럼 요만큼 잘라서 낼 때 다 내냐고요? 아니요. 요거까지밖에 없어요. 또는 국민연금 내고 싶어요. 그럼 국민연금 자리만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도 반쪽짜리 시험이죠. 다 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지로 붙여주고요. 내용에 설명해줘요. 나 지금 국민연금 47만 8,540원이 나왔는데 그중에 회사가 50% 부담하고 근로자가 50%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 예수금, 회사가 부담하는 건 세금과 공과금 배웠잖아요. 그 분개만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냥 정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업무는 이 부분이랑 내용을 다 맞춰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이 50대 50에서 47만 8,540원이었다. 그럼 50% 계산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 50%가 급여대장의 합계금액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업무는 그렇게 다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대장의 국민연금이 있는데 지금 그 금액이 30만 원이 써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로 청구서를 받았을 때 여러분 60만 원짜리 청구서가 들어와야죠. 그쪽 고지서가. 근데 지금 47만 8,540원이에요. 그럼 저는 급여에서 왜 30만 원 뗐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징수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급여 대장에 징수했던 금액이 이 고지서 받은 금액의 50% 금액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라면 사유는 명확하게 밝혀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 일치하지 않는 회사가 또 있어요. 일하러 가시면 이것도 정말 많은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파악하셔서 정리합니다. 그 지금 보시면 1월 달 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납부기한 며칠이에요? 다음 달 10일까지죠. 그래서 1월 달 건 2월 10일에, 2월 달 건 3월 10일에 무슨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4대 보험은 무조건 귀속 기준입니다. 월급을 주었든 안 주었든 무조건 내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내가 보수 월액에 맞춰서 얼마의 보험료가 나오는지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창에서 여러분 4대 보험 연계센터를 검색을 하세요. 또는 그냥 4대 사회보험 이렇게 치시면 검색창이 쫙 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숫자 4 써 있고 우리 보험이니까 인슈런스겠죠. 그래서 우리 그 4라는 인슈런스 사이트가 뜹니다. 이거 국가 사이트거든요. 거기 가시면 여러 가지 정보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험료도 무엇 할 수 있다?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취득신고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취득신고할 때 내가 보수 월액에 맞춰서 얼마의 보험료를 징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계산을 여기서 해보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수 월액이라고 하는 건 1년 동안 지급하는 금액을 보수 총액이라고 불러요. 제가 여기 12로 나눈 이유는 이 사람은 현재 1년 동안 우리 무엇하였다? 근무한 사실이 있다. 우리는 보험은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회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 근무했으니까 12달치 급여가 있겠죠. 그 급여를 전체에 합친 걸 보수 총액이에요. 그럼 보수 월액이라고 하는 건 한 달치 급여예요. 그럼 그 보수 총액을 나누기 12 하면 보수 월액이 나오겠죠. 근데 모든 종업원이 1년을 꽉 채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A라는 종업원이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 회사에 3월 달부터 근무를 했다. 그럼 1, 2월 달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근무지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다. 우리 회사에서만 근무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수 총액에 나누기 몇이 돼야 된다? 10으로 나누셔야 돼요. 10개월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랑 근무월 수로 나눠주셔라. 그러면 보수 월액이 나온다. 그리고 이 보수 총액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수 총액은 4대 보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소득세법이 있지 않느냐. 그 소득세법상 우리 세금 징수를 국가가 포기한 걸 비과세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세금 징수를 포기했다. 그러면 면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소득세나 법인세는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과세 소득을 무엇해라? 빼고. 그러면 우리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자, 회사가 식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 그 식대는 회사에서 중식을 별도로 사주지 않고 있다라면,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면 10만 원까지 무엇 할 수 있다?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그 금액이 빼야 된다는 거고요. 빼셔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 자, 그럼 이 자가운전 보조금은 회사에서 별도의 경비를 지원받지 않아야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그리고 월급에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얼마를 지원받았다. 그러면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300만 원 급여를 받고 있는데 300만 원 급여를 받고 있는데 식대도 있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있다. 모두 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은 충족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보수총액에 잡히는 금액은 300만 원에서 얼마를 뺀 30만 원을 뺀 270만 원이 보수총액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급여가 매달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12달치가 보수총액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월액은 27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을 결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가 들어오면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럼 그 월급 가지고 계산하셔라. 근데 대부분 이 보수총액 계산하실 때 뒤에 가서 우리 이번 달에 정산했더니 저 1년치 전년도에 뗄 때 너무 조금 떼서요. 40만 원 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간혹 보면. 그건 인사 담당자가 일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전혀 이런 규정을 모른다거나 사고 친 거예요.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이 보수총액 계산하실 때 입사자 계산에 무슨 실수하시냐면 상여를 포함 안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상여가 작으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상여가 컸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40만 원 나와서 4월 달에 급여 받을 때 지금 그거 떼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달에서 한 달 급여에서 40만 원 떼면 너무 많은 돈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내는 제도도 지금 현재 하고는 있지만 실제 인사 담당자가 너무 일을 못했던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회사는 급여가 중간에 인상이 됐어요. 근데 그 인상 신고를 안 했어요. 이 보수총액 신고를 7월 달쯤 되면 4대 보험 측에서 연락이 와요. 통지서가 옵니다. 보수총액 인상이 된 게 있으면 변경 신고하라고. 근데 그 회사에서 변경 신고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종업원들 A부터 어디까지 우리 Z까지 모두 다 납부 금액이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회사도 납부금의 50%가 있겠죠? 종업원도 납부금의 50%가 있겠죠? 종업원은 급여에서 많은 돈이 빠지니까 난리 버거지고 회사는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니까 저걸 죽일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건 그 회사는 사무직 직원에 되게 관대하더라고요. 심할 써서 그냥 끝났대요. 그냥 끝났대요. 근데 지금 회사에서는 진짜 천 단위가 넘어가는 목돈을 내야 되는 꼴이 발생이 되고 종업원들은 정말 많은 사람은 몇십만 원도 내야 되는 상황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걸 넘어갔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그 회사가 저하고 이제 관계 있는 쪽이어서 들은 얘기인데 그 친구가 그 다음에 또 그 비슷한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안 잘린 게 특이하긴 합니다. 네, 되게 관대하더라고요. 다른 데들은 얄짤 없어요, 여러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네, 그냥 둘 이유가 없죠. 일을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동일한 실수를 두세 번 하는 건 누구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관심을 두는 게 좋으세요. 업무에 있으시면.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모의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셔서 무엇 하시면 된다. 여기 월급여, 여기다 넣는 이 월급여가 보수 월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수 월액을 넣어주시고 요 계산 버튼을 누르면 요 자리에 금액이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뭐의 의미 때문에 있을까, 여러분? 여기 근로자 수 150인, 150인 이상, 1000인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 이거 여러분 고용보험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네, 우리 고용보험 근로자 수 조건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우리 고용보험의 요율이 달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 해당되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150인 미만으로 체크하고 계산기 누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부분? 우리 보험료 금액이 나오고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50%, 사업주가 부담하는 50%가 들어옵니다. 고용보험 보시면 원래 55,500원을 징수하는데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 실업급여 부분만 부담할 거예요. 0.8%. 그러니까 24,000원만 징수하고 회사는 더 많이 내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 7,500원 더 내잖아요. 그래도 금액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 그리고 산재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급여에서 징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슨 부분? 우리 징수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추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하단에 보면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 알아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이 부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환된 부분에 우리 회사 업을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업종별 요율이 다르니까. 그래서 업종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임금채권이나 성명피해에 대한 부분, 해당 부분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해당이 된다라면 이게 요율표가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산재보험 얼마를 징수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화면에 보여드린 산재 요율에 대한 건 요거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말고도 이렇게 더 많은 부분을 징수해요. 우리 출퇴근과 관련된 재해도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다 포함이 돼서 7.63을 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300만 원에 7.63을 곱해서 산재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천분율이었죠, 여러분. 네, 천분율로 계산된 보험료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들은 것 중에 하나만 단서 달게요. 자, 이 비과세 소득은 빼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소득세를 배울 때 국외근로소득과 관련된 비과세를 배워요. 근데 무슨 부분에 이 부분은 포함한다고 써드렸는데요. 여기에 누구를 좀 여러분들이 달아주셨으면 좋겠냐면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이요.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은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부분을 포함해서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함이 돼요. 한동안 ERP라는 자격증이 이 문제를 열심히 냈었어요. 근데 최근 기출은 이 문제가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포함된 금액으로 우리는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실 거라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드린 부분은 뭐 드린 거냐면 이제 급여와 관련된 회계 처리 부분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도 강의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잠시 쉬고 이 강좌는 제가 강좌를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네,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두 번째 강좌를 올려드릴 거고 여러분들 잠깐 쉬시고 이거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